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 내 집 마련 정책이에요. 97%가 그걸 1순위로 응답을 합니다. 그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구축을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청약 기다리고 정비사업 했다가는 지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가점도 낮고 돈이 없으면요, 그냥 구축부터 사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중하급지의 새 아파트. 경기도의 신도시 중에 3억이면 사요. 20평대. 잘만 선별하게 되면은 떡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1억 가지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구축 사세요. 구축.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스마트튜브는요, 부동산 리서치 회사고요. 제가 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부동산 조사 본부 팀장을 한 20년 정도 했었고요. 2017년도부터 독립해서 스마트튜브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빠숑, 김학렬 소장 하면은 투자자나 작가, 강사로 알고 있을 텐데, 제 본업은 리서처고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그 SNS,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아셨을 텐데, 제 본업은 B2B입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이런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에다가 수요세 결과를 납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올라가는 시장 같지도 않고 내려가는 시장도 같지도 않고, 어디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또 어디는 또 거래가 안 돼서 금매물로도 안 팔려요. 이렇게 좀 얘기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개별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지난 5년 동안을 제가 한 30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장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말 그대로 급등을 한 시장이었었고요. 2021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매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너무 비싸서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었었고, 2022년도는 그 비싼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급매물만 거래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을 했던 것들이고요. 2023년도는 이게 더 올라갈까 내릴까 되게 헷갈려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했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2024년도가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요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주식은 투자용이기 때문에 투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실수요가 더 많아요. 투자 수요보다. 그래서 항상 이사를 가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동안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사 갈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3년 동안 꾹 참았던 이사 수요들이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나 2023년도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시세가 좀 조정이 많이 됐거나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들은 좀 상승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거나 아직도 조금 지금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지역들은 좀 하향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대로 또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25년 동안 그 시장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유사한 시장이 25년 동안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IMF 때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 12년도 사이에 금융위기 시장이 그랬을 텐데 조금 달라요, 성질이. 그때는 외부 충격이 많았었고, 지금은 외부 충격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침체장이 온 것들이니까. 일단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최근 통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물 개수를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통계들이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통계거든요. 근데 매물의 개수는요,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대부분 다 네이버 매물 개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매물 개수를 카운팅하는 플롭테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지인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 실매물 개수는요, 아실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아실이 실매물 개수를 카운팅한 게 2022년도부터예요. 그러면 이게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 통계가 없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는 거래량이 정말 급감했던 해였거든요.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2년, 3년 동안 통계 중에서 지금 통계는 당연히 지난 3년 동안 통계 중에서는 제일 매물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 시기랑 비교해 봤는데 그 전 시기랑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수치는 없지만 제가 25년 동안 이 시장이 있었잖아요. 월등히 많았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 2016년도, 18년도가 매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들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증가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은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수요냐 실거 수요냐라고 질문하시면은 대부분 실수요고 실수요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건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안 팔려서 들여놨던 물건들을 다시 내놓고 있는 시장,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거래 수요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에 맞춰서 지금 희망하는 매물들을 찾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지금 양극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싼 것들은 계속 비싸지고 있고요. 싼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또 중간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폭이 좁았는데 지금은 되게 넓어졌거든요. 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은 살 수 없는 가격대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죠. 아마 이제 그 올해 공시가격 발표된 거 보면은 그 PH129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80억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그 고소영 장동건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입니다. 뭐 현우진 이런 분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올해는 1등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 옆에 있는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아마 공시가 1등이 될 텐데 이건 좀 다른 시장입니다. 거기는 지난 2년 동안의 침체장과 거의 무관한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IUC가 에테르노 청담을 130억에 현찰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80억이 됐거든요. 그럼 내년에 엄청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억대가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그런 시장인 것들이니까 거기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시장들은 아마 그 밑에 있는 시장들일 텐데 최근에 이제 시세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대출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대출을 많이 안 해줬어요. 근데 2024년도부터는 대출을 해주고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가 그리고 2022년도 3년도보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3%대나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들이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6억대, 7억대 그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에요. 첫 집을 마련한 분들이 대출을 한 50%, 60% 받아서 첫 집을 마련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제 고금액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들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어디냐면은 6%, 7%대에서 15억 원 그 사이 구간이거든요.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 12억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원래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사를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을 보태야 돼요. 그럼 15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죠.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를 못 가는 것들이 거래량이 준 이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7억대 이하에 있던 집들을 팔고 이 시장에 옮겨와 주기만 하면은 이게 한 단계씩 상향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한 칸씩 위로 상향되는 거래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이 입지들은 다 아마 매물이 좀 적고요. 인기 있는 입지들 아마 서울부터 움직일 것 같고 서울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인천, 경기 여기까지 영향을 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보다는 좀 거래량이 적고 천천히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까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극화가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사를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많고 지금 제일 좋은 주택에 살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들은 그냥 인플레이션 된 만큼의 주택들을 산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가격이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 밑에 단계 분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 이게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아마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태에서도 중상위권도 못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은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100%라고 하면은 50%는요,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는 무주택자들이고 10%가 다주택자들인데, 일단 1주택에 있는 50%에서는요, 지금 갖고 있는 주택에다가 이걸 돈을 엎어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 금액에다가 대출 조금 얻게 되면은 월급을 처음부터 영혼에서 모아서 갈 수는 없는 집들이라 하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행태들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소득 규모랑 집값이 오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해지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쓰면은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제목만 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아니면 바로 나가기도 하고, 부정적인 썸네일을 쓰면요,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몇 프로 높은 게 아니라 몇 배, 최소한 10배 정도 높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썸네일만 보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여기도 콘텐츠를 만드시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썸네일과 본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논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요인들도 있고 내려가는 요인도 말씀하셨을 텐데, 썸네일에는 하락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들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도, 심지어는 언론사들도 그래요. 이게 기사가 있으면은 한 100% 중에서 10% 정도 해당되는 얘기를 썸네일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유는요, 이게 이분들은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정말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한 지역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더 많은 것들도 사실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지역, 조정이 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하락하고 있거나 조정되는 지역들이 이게 좀 다 특정적으로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기만 설명이 되는 것들이죠. 거래가 거기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개별 단지나 개별 입지로 보지 않으면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단 썸네일은요, 오히려 썸네일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메인 내용까지 충실하게 봐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제 하나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정책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빠숑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학윤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상승론자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고 본능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을 얘기하면은 좋은 입지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너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들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정책들이 그런 거에 포커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입지, 좋은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올라가게 하는 것들이고,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또 안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은 2021년도에 대폭등장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4년 동안에 주택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공감 못하지만 이해는 못할 수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조차도 방해했거든요. 대출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국토연구원 자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인 남녀한테 부동산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희망하는 게 뭐냐? 내 집 마련 정책이에요. 97%가 그걸 1순위로 응답을 합니다. 97%.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그걸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을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2021년장의 폭등장이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지금 이제 4월 총선 이후에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될 텐데, 그 다수당이 된 당에서
또다시 그런 엉뚱한 정책들을 피게 되면요. 또 주택 수요가 이게 포모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나 완화를 하지 말고 그냥 국토교통부는 집을 꾸준히 많이 만들어주며 그다음에 교통망만 하게 해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람들이 내 보금자리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규제 완화 이거 가지고 장난질들을 안 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이런 시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가장 기본이 입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른 요인들을 붙이면 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입지는 일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할 수 없는 입지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내 경제적으로 가능한 입지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만약에 내가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요, 일자리랑 너무 떨어진 입지들이나 그런 지역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일자리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십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지금 콘텐츠가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겁니다. 뉴스도 너무 많고 모든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하고 또 다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종이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영상도 있고 또 음성도 있고 거기다가 또 책도 많이 나오고 또 강의도 많고 저도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잘 모르시겠으면요, 하나만 딱 갖고 가시면 돼요. 입지, 일자리. 그것만 놓치시지 않으면요, 아마 이 혼란한 시장에서 충분히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요새 공사비 상승 때문에 재개발 진행이 안 되고 분양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일단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분양가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분양가냐,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정비사업 쪽에서는 혹은 이제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쪽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공사비가 800만 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00만 원대 시장에서 7, 800까지 올라왔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고급화한다면은 평당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34평 아파트를요, 세대 내부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뭐 외부 시설 이런 거 합치게 되면요, 34평 아파트를 만드는 원가가 5억이에요. 5억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빼고, 그러니까 5억에다가 토지 가격을 붙이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면은 진도가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최근에 되게 재밌는 아마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상계주공 5단지가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노원구에서 이제 그 역세권에다가 저층 단지라서 사업성도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단지를 재건축을 하는데, 일단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고, 거기가 이제 다 12평, 13평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34평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GS건설에서 추가 부담금을 한 5억 정도를 제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에요. 34평 아파트를 대단지를 갖는 조건이 5억이었는데, 조합이 깜짝 놀라면서 이 금액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GS건설을 해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슈거든요. 이게 상계주공 5단지 조합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상계주공 5단지에서 추가 분담금 5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하 지역에서는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택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 공공공사비처럼 좀 낮은 공사비가 아니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공급이 줄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마 좋은 입지들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담금도 지불하고 갈 수 있을 여지가 커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한다고 안 갈 것 같으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가 어디냐면은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빛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7억을 제시했어요. GS건설에서. 제가 그 간담회에 한번 가서 그 조합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조합분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7억 추가 분담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를 살짝 좀 뇌를 깔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냐면은 7억을 주면 제일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물어봤는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삼익빛의 아파트의 재건축을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LCT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이미 밑에 아파트야.
우리 재건축 하나 우리가 최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도 못 갖고 있는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를 볼 수 있는 바다 조망 입지에 70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데 7억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돈을 얼마큼 들여서라도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싶은 데들은 분명히 갈 거고요. 이 당장 경제력이 문제가 되는 데들은요. 힘들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시면은 향후에 공급 문제들, 가격에 대한 인식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 더 오를까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조합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경제력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차이인데 한동안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럼 부담을 느끼게 되면요. 신규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사들도 공급하는 것 되게 주저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파트가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는 시기에는요. 땅이 없으니까 신규 택지 LH나 이런 데서 막 공급을 하면은 무조건 낙찰을 받고 봅니다. 예. 근데 최근에서는요. 신규 3기 신도시 부지 낙찰을 받는데 시공사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 가격에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지금 검단에서 분양하는 게 33평 아파트가 5억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 부지를 낙찰받아서 신축을 하게 되면 5억대 분양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천 같은 경우 택지개발주가 5억이 상한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그 금액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량진 뉴타운 1구역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일 좋은 구역인데 조합에서 720만 원에서 740만 원 정도의 시공사 들어오라고 10대 시공사한테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700만 원대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지을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임대 아파트 수준은 지을 수 있는데 조합은 하이엔드급을 원하는데 700만 원대 지불을 못한다고. 그래서 아예 조합에서 제가 물어봤어. 어디가 들어오면 좋겠냐 했더니 삼성, 현대, GS 세 군데 다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디가 들어갔느냐? 결국은 포스코가 들어갔어요. 요새 포스코는 그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군 시공사들은 800 이하로는 안 들어가요. 근데 포스코는 790만 원에 들어가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사 중에서도 브랜드가 좀 하이엔드급이고 건축 비용이나 이런 브랜드에 대한 지불을 많이 해야 되는 데들은 시공사들도 선별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되면 수익을 또 남겨야 되는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따지더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라면 분양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경제력과 그다음에 청약 가점으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청약하시는 강의 하시는 분들은 청약 추천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도 하시는 분들은 정비 사업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제가 제 애들한테 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구축을 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시작하셔야지 청약 기다리고 정비 사업 했다가는 지금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청약이랑 정비 사업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내가 가능한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청약을 하려고 하면요. 가점이 필요한데 70점 정도 돼야지 안정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40대 분들도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만점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가능한 점수거든요. 또 부양 가족이 있어야 가능한 점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청약 가점으로는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으로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난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비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비 사업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정비 사업 문제가 뭐냐면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보통 서울에 있는 것들은 노량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전후, 한남 같은 경우는 20억 전후를 그냥 생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있으세요? 그 있으시면 그냥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한남 5구역 그런 거 사면 돼 그냥. 간단하면 되죠. 근데 2030 분들이 현찰이 10억이 어디 있어요? 20억은커녕 없잖아요. 그리고 가점이 있어요? 가점 아마 20점대에서 30점대밖에 안 될 텐데 그 정도 가점으로는요. 서울에 당첨될 가능성이 지금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작년 초, 그러니까 2022년도처럼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는 가능하죠. 청약들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가점이 적을 때가 60점대고 많을 때 70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가점도 낮고
돈이 없으면요, 구축부터 사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지 내가 어떤 조건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내 조건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제 애들이 지금 20대들인데 걔네들한테는 구축 매수를 권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지어진 신축들은 그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보통 이제 신축들이 한 칸씩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밀리려면은 새로 신축들이 만들어지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계속 밀어내면서 이게 좀 가격 격차가 좀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데 지금 신축은 계속 한 10년 동안 신축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공급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축들은 장땡 잡은 거죠. 시기를 타이밍을 잘 잡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청약으로 신축 분양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투자자일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정확히 몇 년,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구축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 구축을 이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시점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아마 이제 청약이든 정비 사업에 관심이 가실 텐데 구축들 시세가 올라와야지 정비 사업은 그때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구축들이 빠져 있잖아요. 정비 사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에는 아까 제가 상계 주공 5단지 말씀을 드렸지만 5억 주고 사느니 옆에 가면니까 구축이 5억이야. 그러면은 굳이 이걸 5억 더 넣고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좀 낡긴 했지만 5억 주고 30평대 아파트 구축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구축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정비 사업이 더 낫지 않을까? 고를 때 정비 사업 사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축 단지를 사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입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수요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것들을 잘 팔아 이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황금성이 좋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부동산인데 다른 부동산들은 황금성이 좋지 않아요. 상가, 토지, 꼬마 빌딩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황금성이. 근데 아파트는 좋은 게 뭐냐면요. 가격만 조금 내고 해주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팔 수 있는 아파트인지를 봐야 되는데 입지랑 상품력, 그러니까 입지 경쟁력, 상품 경쟁력을 보면 되는 것들이고 가격 경쟁력은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입지가 인기가 있는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입지에 일자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일자리와 연결된 교통망 있죠. 교통망이 좋은 거. 최근에 GTX-A 개통된 게 이슈였잖아요. 그게 왜 이슈냐면은 강남까지 동탄에 차로 타고 다니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2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강남까지. 그러면은 동탄도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가 되잖아요. 하반기 때 GTX-A 북부 연장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파주 운정도 서울 종로구 중구에 출퇴근할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파주가 지금 평당 2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땡큐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입지 선정하실 때는 그렇게 일단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욕심이 더 나. 그러면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또 쇼핑시설도 있고 이런 것까지 보치게 되면 조금씩 비싸지겠죠. 그래서 내 경제력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차근차근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고 교육, 상권, 환경 이렇게 붙여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가 오르는 것들은 그전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또 내려갔던 시기가 있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2021년도에 매매든 전세든 다 폭등을 했었고 2022년도에 매매든 전세든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결국 지금 올라가는 것은 폭락한 시세 대비 올라가는 것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 더 많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느끼는 것은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실거주 수요는 잘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증가했어요.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세대 빌라하고 아파트 시장이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다세대 빌라의 전세 시장이 지금 무너졌어요. 전세 사기 문제, 깡통 전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 전세 수요들이 아파트 전세 수요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공급 물량은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전세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서울 전세가 올라가니까 서울 전세의 부담을 느낀 층들이 인천으로 가고 있어요.
인천 가다 보니까 인천 전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서울에 붙어있는 인천이 서구 부평구인데 서구하고 부평구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수도권이 조금 전세 좀 강세 시장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만약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으면은 전세 시장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도 역대급으로 적고 지금 경기도도 역대급으로 적거든요. 인천이 작년까지 많았는데 작년 입주장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도 없는 거예요. 수도권은 일단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장들만 끝나면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는 이제 강동구 둔천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올 11월 달, 12월 달에 입주를 할 텐데 그거 전후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그나마 좀 완화 작용을 할 텐데 전 올해도 걱정인데 내년은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매수, 그러니까 매매 수요로도 좀 많이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갭 투자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갭 투자의 시대가 다시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일단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3년도가 서울의 갭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했던 시기였을 텐데,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지역을 갭 투자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액이에요, 소액. 큰 금액은 갭 투자라고 안 하더라고. 그냥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라고 하지. 근데 갭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2012년도에 성북구에 있는 기름동 혹은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 등촌동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뭐 상계동이나 중계동 그런 아파트들을요. 갭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에 끼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두면은 좀 올라가면은 파는 것들이 이제 갭 투자였을 텐데 이게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는 몇 억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갭 투자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으면은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갭 투자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순수하게 투자용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갭 투자가 있고 내가 당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에 잡아두는 거죠.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들어갈 거죠. 그것도 갭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지금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전세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좀 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잠실 권역이라든지 송파구,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갭 투자가 없는데 그래서 헬리오시티라든지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뭐 그걸 갭 투자로 본다고 하면은 갭 투자는 한동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울은 지금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을 통계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완전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면은 아파트 매매량으로만 한 7천 건 전후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근데 아까 2022년도, 2023년도는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는요, 한 달에 1,000건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7천 건이 나와야 되는데 1,000건이 거래됐으니까 거의 거래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는 조금 증가해서 2, 3천 건이 거래됐어요. 그리고 2024년도 들어서는요, 3,000건, 4,000건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00건 정도만 오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거의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2024년도는 아마 5,000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 정상적인 이제 이사에 대한 수요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이매피님 방송에서 3억으로 서울 아파트 사기 주제로 방송하신 걸 봤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6억 이상 9억 이하로 눈여겨봐야 할 입지가 있을까요? 서울은 많죠. 서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사면은 손해보진 않아요. 아무리 구축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 아파트를 사기도 하지만 다세대 빌라 있는 분들도 그 아파트를 사요. 그리고 서울에 진입을 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신축이든 구축이든 늘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넘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좀 기회가 있으면은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좀 조정이 됐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초기까지가 많이 조정이 됐었는데 그때 조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서울의 중위 가격이 12억이에요. 그럼 이제 12억 이하 시장들이 있을 거고 이상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경제력과 무관하게 한 채 사라고 하면 무조건 12억 이상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2030 분들 같은 경우 그 정도 경제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12억 이하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라 사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을 사지만 내가 매도할 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실태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조사인데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자가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10.8년 정도를 소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11년 정도 소유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집을 사지만 10년 후에 집을 팔 때에는 시세가 올라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더 많이 평균보다. 그러면 지금은 12억 이하지만 10년 후에는 2배, 3배가 되어 있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노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축보다는 확실히 신축이 더 많이 올라요. 신축일 때 많이 오르거든요. 구축일 때는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 따라가는 것들이고 신축일 때는 인플레이션 이상 올라가거든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가 될 거거나 아무튼 좀 신축 아니면 정비사업 말기 단계 그리고 준신축 이 정도 거 사시면은 금액대가 12억 이하인데 10년 후에는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찾아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중하급지의 새 아파트들이에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중하급지들은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고 이건 불행 중 다행인데 2022년도에 심지어는 조정을 당했어요. 그래서 피가 붙었다가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당 2,000대 분양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뭐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3호선 라인에 또 새 아파트들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부권이 좀 저렴한 편인데 거기에도 이제 노원구 쪽에도 새 아파트 입주한 곳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 쪽에도 그 도봉구나 강북구 쪽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중하위권 구 중에서 10년차 미만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아마 적게는 3억, 많아봤자 6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강추. 내 집 마련 시 평형 선택도 큰 고민인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잘 모르겠으면은 입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소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를 헷갈리게 하는 소음이 너무 많은데 소음을 딱 막고요. 그냥 부동산은 입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입지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모르겠으면 제일 비싼 거 하세요. 저는 부동산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정확해요. 비싼 게 수요가 더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하고 서울이 비교가 가능하느냐? 비교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것보다 부산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부산이 더 수요 많은 거예요. 부산에서도 수요 많은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입지 내에서도 선택해야 되면 비싼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 2042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40 가지고 책을 썼어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에 아마 어떤 전문가나 어떤 매스컴보다도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는 그렇습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서울 도시 기본계획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리포터랑 논문들을 한 9,000페이지를 읽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8,000페이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다행히도 이 시장에서 많이 오랫동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25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창동 역세권 복합부지 조감도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국제 성을 설계해서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창동 역세권 개발은요. 2002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지금 22년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상을 못 두고 있어요. 서부 면허시험장 얘기가요. 제가 운전면허를 20살 때 됐는데 그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획은 계획이 붙든 실현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시화가 실행이 빨리 되는 것들을 보시자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이게 미리 예측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개발 계획은 왜 그러면은 진도가 안 나고 있느냐? 돈이 없어요. 정부도 돈이 없고요. 서울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따는 대로 그때그때 실행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단적인 증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GTX 계획이 A, B, C가 같이 발표가 됐어요. 2009년도에 같이 발표가 됐었는데 2024년도에 이제 부분 개통을 하는 겁니다. 꽤 오래 걸렸죠. 2009년도부터니까 15년 걸렸는데 그것도 부분 개통이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B, C 같이 발표됐는데 왜 A의 부분 개통만 됐지? 돈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A가 제일 수요가 많고 그것도 북부보단 남부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부부터 개통을 한 겁니다. 똑같거든요. 결국은 요 2040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갈 겁니다. 예산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산이 들어가는지 봐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계획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2040 계획 중에서 예산이 들어간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가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면 일단 삽은 떴다는 얘기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도 나갔다? 그러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나가고 착공을 하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들어가 있는 입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호재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일자리는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요. 기업체들이 확정을 해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운대 역세권이 있어요. 거기 이제 GTX-C가 통과가 되는데 광운대 역세권을 누가 개발하냐면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서 개발을 해요. 거기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될 가능성이 99%는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확실히 생기는 지역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TX A, B, C는 이미 착공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GTX A, B, C의 역세권들은 다 좋아.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로 연결된 교통망 2개 호재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은 새 아파트가 생기는 입지인데 서울 내에서는 정비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지금 추진 단계는 좀 아직까지는 애매한 것 같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특히 사업 시행 인가 이후 것들은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확실하게 이미 눈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자리가 많거나 생길 지역들, 또 하나는 일자리로 연결된 교통망이 있거나 생길 지역들, 그리고 새 아파트가 생기거나 생길 지역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이라는 파트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방송이 녹화될 때쯤엔 2개가 발표가 돼 있고요. 하나는 서남권이고 하나는 동부권인데 동남권은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좀 허상인 게 많았었고 서남권은 좀 가시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건 분명히 지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에서 대장은 여의도예요. 여의도. 근데 여의도는 본인들이 서남권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안 하죠. 강남이라고도 얘기하니까. 근데 아무튼 서남권의 대장은 여의도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고요. 아직 반밖에 안 들어왔어요. 반이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 100% 다 대기업만 들어갑니다. 좋은 일자리죠. 그리고 또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금천구와 구로구에 있는 구디가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공장인데 공장 부지들을 다 업그레이드해서 지식산업센터나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남권에는 확실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질 계획이 있고 이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일자리하고 일자리에 연결되는 교통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GTX-B가 지나갈 거고요. 또 신안산선이 지나갈 거고 뭐 서부선이 지나가고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 이런 교통 계획들이 확정된 것들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여기에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되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새 아파트가 지금 확실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여의도입니다. 최근에 계속 시공사 선정하고 있고 지금 용적률도 올라가고 있고 막 그런 것들 계속 기사 나오잖아요. 이것들 10년 안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의도 끝나기 전에 조금 따라서 시작할 것이 또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은 14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26,000세대인데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56,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럼 56,000세대면요.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은 20만 명이 넘어요. 완전히 대형 도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서남권은 이미 확정된 호재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일자리, 그다음에 교통망, 새 아파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서남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시도로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입지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상위권. 왜냐면은 여의도는 여의도 동이에요. 하나 동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동이 많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어. 강남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구의 압구정동이 탑이겠지만, 그러니까 압구정동과 여의도 비교하면 압구정동이 높은데 압구정동 바로 아래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남의 웬만한 동보단 나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원래 거기는 부자들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게 원래 원조 부자 동네들이 있어요. 반포는 원래 원조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압구정하고 여의도하고 동부 이천도 딱 3개예요. 나머지는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야. 근데 여기는 재건축만 하면은 그냥 원래 탑이었기 때문에 그냥 탑이야. 압구정, 여의도, 동부 이천동. 여기는 이길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의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질이 달라. 그런 거죠. 소장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분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수도권은 이제 철저하게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수도권의 대장은 서울이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영향권을 받는 수도권이 있고요. 자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과천, 성남, 화남, 광명. 이제 제가 쓰는 용어로 F4라고 하는데, 경기도 F4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가장 잘 나가는 이유는 그냥 서울이에요. 여기는 행정구역만 경기도지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 남부에 화성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뭐 수원, 용인 이런 지역들은 서울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체 수요가 있거든요. 자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나눠보셔야 되는데, 일단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서울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경기 남부는 자체 수요에 대한 좀 호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다행히 호재가 많아요. 화성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과의 연계성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좋아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이 조금 문제였었는데, 문제라고 하는 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인천 역사상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역대급으로 분양을 많이 하고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2024년도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의 흐름을 좀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이 주도하고 있고 경기도, 인천이 따라가는 시장 정도로만 수도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억을 모았다면 내 집 마련으로 준비해 볼 만한 입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딱 그 금액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내 집 마련을 꼭 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1억을 갖고 있으면은 이번 생은 끝났어라고 생각을 해요. 집을 살 수 없다고.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강남을 보는 거야. 못 사도 1억 갖고는 절대 살 수가 없죠. 서울에 웬만한 조건 1억 갖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왜? 서울의 중위가격이 12억이기 때문에 1억 갖고 있으면 11억을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지.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자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포기를 하시는데, 경기, 인천까지 확장을 하면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신도시 중에 90년대 신도시들이 있거든요. 3억이면 사요. 20평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호재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노후계획투 특별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만 선별하게 되면은 떡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수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적당히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1억짜리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구축으로 하게 되면은 대출 조금만 활용하게 하면은 좀 호재가 있는 지역에 구축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입지가 다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가 있는 입지예요. 그런 입지들은 1억 주고 사는 것들은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냥 여차하면 실고자 하면 되는 것들이고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 1억 가지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구축 사세요. 구축. 예, 금액, 대출 최대한 많이 받아서 살 수 있는 구축을 사시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지 전문가로 유명하신데 내 집 마련 시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뭐 나쁜 입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냐면 용도가 다른 것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로서 좋은 입지가 있고 상가로서 좋은 입지가 있는데,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가로 좋은 입지는요, 그 상가에서 돈을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가구요, 2차 가구, 3차 가구, 4차 가구, 모텔까지 가야 돼. 이게 좋은 상가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남역 혹은 뭐 송파구에 이제 방이동 그런 데 옥자골목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모텔까지 다 있거든요. 강남역에도 모텔 많은 거 아세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상권으로서 너무 좋고 수익률도 너무 좋은 지역들이죠. 근데 그런 지역 안에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좋아할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런 1차, 2차, 3차 모텔까지 가는 상권이랑 좀 무관한 지역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사실 때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 기준대로 하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엄마예요. 아빠 안 돼요. 엄마여야 돼. 엄마고 내 자식이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여야 돼. 그러니까 이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면은 좋은 아파트 지역이에요. 입지가 끝내주는. 그러니까 제일 최고 부분이 어딜까요?
대치동. 혐오시설이 하나도 없어. 술집도 없어. PC방도 없어요. 호프집도 없어요. 학원하고 집 다예요. 그게. 그리고 스타벅스. 왜냐면 애들 스타 돼야 되니까. 그게 다거든요. 그런 환경을 엄마들도 좋아하고 여자 학생들도 좋아하거든요. 예, 그게 좋은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환경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제일 나쁜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모텔 이렇게 가는 환경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해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은 주거지로서는 최악이죠.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지는요, 상가로서는 너무 좋은 입지.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와 GTX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TX는 굉장히 좋은 노선이고요. 다행히 그 비용을 많이 비싸게 안 해줘서 초반에는 뭐 9,000원 받는다, 8,000원 받는다 그랬었는데 다행히 4,000원대에서 끊어줬고 환승하게 되면 더 할인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전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수서역이 강남이긴 한데 수서역 주변은 아무것도 없고요. 환승을 해서 3호선 타고 강남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역이 개통할 때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용량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이 개통되는 게 28년이에요. 그래서 28년도가 돼야지 GTX의 메인 아마 역할이 될 텐데 그때까지 좀 계속 GTX 역세권은요.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28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GTX-C도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C하고 A의 역세권들은 다 좋아지는 겁니다. 삼성도 거기에 있는 메인 일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금부터 GTX-A하고 C는 역세권 구조로 해서 내지만을 하시는 것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이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GTX-A역이 지금 개통이 안 됐어요. 아직 구성역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역 주변에 환경 조성하냐고 지금 남부 라인이긴 하지만 6월 달에 따로 개통이 됩니다. 아무튼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는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솔직히 베드타운이에요. 베드타운. 지금까지는 베드타운이었는데 향후 10년 후 20년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일자리 지역이 됩니다. 근데 구성역 주변에 일단은 아까 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인구가 지금 땅덩어리만 그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원산면에 하이닉스가 들어와요. 캠퍼스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사읍에 삼성전자 캠퍼스 5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개 캠퍼스가 이제 한 개 공장인데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10,000명까지 들어가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000명 들어가면은 협력업체가 10,000명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은 지금까지 수지구나 뭐 기흥구나 처인구는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향후 10년까지는 일자리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영향권을 받는 지역이 있고 자체 수요 지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용인이 좀 애매했던 게 서울 영향을 받는 입지도 저쪽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수지구밖에 없었는데 이제 기흥구가 이제 GTX가 쓰니까 그리고 처인구에는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자체 수요지로서도 너무 훌륭한 입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의 향후 10년 동안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화성이 제일 클 거고요. 용인이 그다음 거의 탑2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방 부동산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방 부동산은 좀 이렇게 화이팅 외쳐주고 싶어요. 너무 좀 우울해서 지금 저는 오히려 서울에 살고 있고 객관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현지 주민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어. 예, 그리고 다 본인들 부동산 안 하고 다 서울에 올라와 있고 수도권에 올라와서 맨날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거 팔고 대구 팔고 서울 가야 되죠? 뭐 부산 팔고 서울 가야 되죠? 저도 맨날 질문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방도 수요가 있어요. 절대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을 너무 많이 했어. 그것도 비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비싼 분양가가 정상가대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정상 거래가 시작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행히 좀 이 비용 PF 문제 부담을 느낀 건설사나 조합들 시행사들이 할인 분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입지가 정말 좋은 새 아파트를 할인 분양으로 살 수 있는 전 유일한 기회가 2024년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저는요. 지방은 입지 좋은데 미분양, 좋은 조건으로 사세요. 왜냐면은 계약금 5%만 걸면은 30개월 동안 돈 10원도 안 내도 되거든요. 30개월 후에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보게 되면요. 지방이 우울하긴커녕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요즘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위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기 투자고요. 갭 투자인데요. 그러니까 분양권도 갭 투자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구축 전세기구 사는 것도 갭 투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인데 이게 실거주는 내가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집값이 빠질 수 있죠. 근데 내가 실제 거주하게 되면은 내가 거주하는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투자용은 무조건 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리는 이유는요. 투자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 한다고 따라 하시면 뭐 운이 좋아서 몇 번을 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뭔가 문제가 꼬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 AS를 하거나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경험 못하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부동산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릴 만한 거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잘못 산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왜 안 팔리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잘못 샀으니까 안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질문 정말 잘하셨는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묻지마 투자 시장이었어요. 그냥 전국에 어떤 아파트를 사든지 간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실력인 줄 알아. 2017년도부터 2021년도에 혹시 물건을 샀던 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실력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시장이 그랬던 겁니다. 정책이 도와준 거야.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다 취약을 쥐어 짜듯이 밀어서 다 올라갔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짜줬기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번에 시행착오 겪으셨잖아요. 앞으로는 지방 투자하실 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가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 보는 게 아니라 10년치를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계속 출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괜찮은, 울산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지역의 큰 지역들이 있어요. 뭐 전주라든지 뭐 군산, 목포도 마찬가지고 광양, 여수도 괜찮고요. 김해, 창원, 뭐 진주도 좋고 뭐 경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충청북도, 청주 너무 끝내주는 도시고요. 뭐 천안, 아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뭐 입주 물량도 몰라, 시세도 몰라. 그냥 남들 전세 끼고 산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는데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규 아파트 분양가랑 기존에 있는 구축 시세랑 이것도 모르면서 비교도 안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가 구축보다 싸. 그럼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잖아요. 이런 거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할인 분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표면적으로는 분양가인데 이게 20, 30% 할인하니까 금액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올라갈 여지가 큰 거잖아요. 이런 거 사라는 얘기잖아요. 갭투자 중에서도 1등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원에 의창구 성산동에 가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호수공원 시청 근처에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용호동, 용지동 이런데 그 아파트들은요 정말 어김없이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면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팔고, 이거 단기 투자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르면은 그거 하면 안 되거든. 예, 예를 들어서 청주에 가면은 청주가 정말 갭 투자의 성지거든요. 1년에 4번도 할 수 있어.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1년에 4번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타에서 수익을 버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꼭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요. 이건 공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하셔라. 그러면 2024년도는 정말 노다지 맛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2017년도에서 2021년도에 돈을 번 분들한테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하지 마라. 그들도 모른다.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10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 좀 파악해 보시고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결정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설픈, 그러니까 초보가 초보를 가리키는 콘텐츠들 보지 마세요. 필패합니다. 큰일 나니까 적어도 정말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 좀 따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마트 튜브 보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 또 돈을 번 것처럼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리 고수라 하더라도 투자가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바둑으로 따지게 되면 복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기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2021년도 이후에 매수해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기는 그 시점만 보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르시면은 그냥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뉴스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통계 가지고만 분석하거나 통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통계는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통계는 전체 평균이거든요. 개별 시장은요, 통계에 안 잡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현장 가셔서 반드시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아신 다음에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임당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